서울 관악구의 작은 다세대 주택. 낡은 알루미늄 창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드는 6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이곳은 14살 소년 이서준과 그의 어머니 박혜진이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 혜진 씨는 새벽 2시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아침 일찍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39번째 생일이었지만 미소를 지을 새도 없이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박혜진, 조용히. 서준아, 일어났니? 엄마 오늘 좀 일찍 나가야 해. 이서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선물은? 저녁에 줄게요. 박혜진, 됐어. 엄마는 내가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오늘은 청담동 매장에 일찍 가봐야 해. 박혜진 씨의 주된 일자리는 청담동 한복판에 위치한 별표 고급 시계 매장 타임마스터, 별표의 청소부였습니다. 시급이 높았지만 부유함이 넘실거리는 그 공간에서 혜진 씨는 늘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즉 서준의 아버지 이종우가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타임마스터 매장의 VIP 룸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완벽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로 타임마스터를 서울 최고의 럭셔리 시계 부티크로 키워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시계 부품처럼 냉철했습니다. 과거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한 경험 때문에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고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3억 원짜리 퍼텍 필리프 시계가 유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시계가 가짜라는 의혹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이미 별표 짝퉁 시계 판매 의혹 별표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를 기다리러 매장에 온 14살 이서준이 매장 구석에서 어머니 혜진 씨의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는 주변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준은 소음과 긴장감 속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테이블 위 문제의 3억 원짜리 시계를 뚫어져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장인의 예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준과 윤재혁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운명은 이들을 가장 긴장된 순간에 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럭셔리 부티크 타임마스터. 화려하게 빛나는 쇼케이스 속 시계들 사이에서 낡은 교복을 입은 이서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시공간에서 온 듯 이질적이었습니다. 서준은 주위의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유리 테이블 위의 문제의 시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시계는 서준에게 단순한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종우 장인과의 추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국내 최고의 시계 수리 장인이었으며 서준은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서준, 과거 회상,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서준아,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란다. 시계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 진짜 시계는 살아 숨쉬는 째깍 소리를 내지. 가짜는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그 심장의 리듬을 흉내낼 수 없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바로 그 시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이야. 서준은 그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시계를 수리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귀에 대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시계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VIP 룸에서 격렬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객, 격분하며 아니, 이게 어떻게 가짜일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3억 원짜리 파텍 필립을 팔았잖아요. 우리는 당신들을 믿었는데 윤재혁 냉철하지만 초조한 목소리로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에서 나간 시계는 절대 가짜일 리 없습니다. 내부 직원의 소행일 수도 문제의 시계는 한 달 전 타임마스터에서 판매된 최고가 시계였습니다. 고객이 해외 경매에 내놓으려던 중 별표 극도로 정교한 가짜 별표라는 판정을 받고 반환된 것입니다. 이 소문은 청담동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타임마스터의 수십 년 명성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어머니 혜진 씨는 구석에서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기며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박혜진, 서준아, 빨리.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자. 여기 너무 위험해. 하지만 서준의 눈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서준은 용기를 내어 그 긴장된 공간의 중앙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계에 손을 댈 수 없었지만 서준은 아버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 즉 시계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그 시계를 응시했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은 낡은 교복을 입은 이 어린 소년의 등장을 경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귓가에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덕분에 매장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운명적인 소명을 느꼈습니다. 타임마스터 매장의 VIP룸은 3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둘러싼 분노와 긴장감으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고객의 고성과 윤재혁 사장의 냉철한 대응이 충돌하는 가운데 낡은 교복을 입은 14살 소년 이서준이 그 긴장된 공간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박혜진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들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박혜진,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서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 어른들 일에 내가 끼어들지 마. 하지만 서준은 마치 눈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시계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별표 시계의 심장소리 별표가 그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시계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 단지 눈으로만 그리고 마음으로만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시계의 심장이 죽어있다는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이 어이없는 상황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이 어린 소년이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차가운 목소리로, 이봐, 학생. 어서 어머니 옆으로 돌아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시계에 대해 뭘 안다고? 주변의 임원들과 고객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이 몇 날 며칠을 논쟁하는 문제에 14살짜리 꼬마가 끼어들다니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들고 그의 작은 몸집에서 나오기 힘든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서준, 또랑또랑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 시계 가짜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윤재혁 사장의 차가운 눈빛이 서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소년의 비범한 확신에 어딘가 모르게 끌렸습니다. 윤재혁, 뭐라고? 내가 감히 우리 매장에서 판매한 시계가 가짜라고 말하는 거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감히 이 시계의 가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 이서준, 저는 이 시계를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시계는 생명력이 있지만 가짜는 죽은 기계일 뿐이라고요. 이 시계는 마치 심장이 멈춘 것처럼 소리가 없어요. 그의 어머니 혜진 씨는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의 대담함이 매장 사장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서준의 당당함과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는 윤재혁 사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윤재혁은 시계에 대한 느낌을 논하는 이 어린 소년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어떤 순수하고 진실된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소년이 자신의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14살 소년 이서준의 당찬 선언, 이 시계는 가짜예요. 는 타임마스터 매장의 모든 긴장감을 폭발시켰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서준을 비웃거나 경멸했지만 윤재혁 사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냉철한 눈빛 속에는 분노 대신 날카로운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윤재혁은 서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준의 낡은 교복이 아닌 확신에 차 흔들림 없는 그의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이 소년에게서 풍기는 비범한 기운은 3년 전 아버지를 잃고 고독하게 살고 있는 청소부의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재혁, 차분하지만 압도적인 목소리로 좋아, 이 학생. 내가 이 시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군. 좋다. 내가 내 명예와 회사의 운명을 걸고 너의 판단을 시험해 보겠다. 윤재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사업가다운 단호함으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윤재혁, 이 시계가 정말 내 말대로 가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너에게 별표 현금 10억 원, 딜 빌리언 원, 별표를 주겠다. 정적이 다시 한번 매장을 감쌌습니다. 10억 원. 그것은 청소부 박혜진 씨가 평생을 일해도 벌기 힘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서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다. 정말 주실 건가요? 서준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억 원이라면 어머니가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은 아버지처럼 훌륭한 시계 장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판단이 틀린다면 그는 이 자리에서 매장 사장과 모든 고객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힐 것이며 어머니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 혜진 씨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박혜진, 울먹이며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서준이가 어려서 뭘 모르고. 제발 너, 서준아, 그냥 나오자. 부탁이야. 그러나 윤재혁은 단호하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 판돈이 큰 도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윤재혁, 서준에게 어떠냐? 이 엄청난 금액을 걸고 너의 판단을 증명해 보이겠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어머니 옆으로 돌아가 농담이었다고 말하겠느냐? 서준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서준아, 그는 낡은 시계 부품처럼 흔들리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통해 어머니의 고된 삶을 끝내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서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확실히 가짜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살 소년의 지식과 용기가 대한민국 최고급 시계 매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금액이 걸린 시험대 위에서 14살 이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이종우 장인의 정밀함과 통찰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젊은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김서준, 단호하게 제가 왜 이 시계가 가짜라고 확신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저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윤재혁 사장과 모든 고객, 임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 소년이 어떤 터무니없는 추측을 내놓을지 궁금해했지만 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전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서준, 첫째, 이 파텍 필립 시계의 로고 폰트를 보십시오. 파텍 필립의 정품 로고는 라는 글자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각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로고는 획이 지나치게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품과 복제품의 폰트 데이터를 완벽하게 일치시키지 못한 복제 공장의 한계입니다. 주변의 임원들은 서둘러 현미경을 가져와 시계를 확대했습니다. 소년이 말한 대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미세한 폰트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서준, 둘째, 시계 뒷면의 시리얼 넘버 각인입니다. 정품 파텍 필립은 장인이 수동으로 얇게 각인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레이저 각인처럼 깊고 획일적으로 파여 있습니다. 가짜를 대량 생산하는 조직에서 생산 효율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죠. 윤재혁 사장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3억 원짜리 시계를 단지 눈빛만으로 해부하고 있는 이 소년에게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서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무브먼트, 즉 시계의 심장입니다. 무브먼트가 가짜인 경우 명품 시계의 진품 여부를 가르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이 시계는 외관은 완벽하게 복제했지만 내부 브릿지 부분의 마감이 정교하지 못합니다. 특히 파텍 필립 고유의 꽃뜨드 제네브 문양이 새겨진 패턴이 자세히 보면 균일하지 않고 얕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준의 설명은 논리정연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아버지의 작업실에 남아 수많은 시계 전문 서적을 탐독하고 아버지의 도구와 부품들을 만져보며 독학으로 쌓아온 지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서준의 분석이 끝났을 때 매장 안의 모든 어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박혜진 씨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이 소년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서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전문가의 최종 확인뿐이었습니다. 이서준의 14살이라고는 믿기 힘든 전문적인 분석이 끝났을 때 타임마스터 매장 VIP룸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즉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오랜 지인이자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계 감정 전문가인 이태성 감정사를 급히 초청했습니다. 30분 후 이태성 감정사가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 듣고 서준이 지적한 문제의 파텍 필립 시계를 육안과 고배율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성 감정사, 조용하고 신중하게 로고 폰트의 마감, 시리얼 넘버 각인의 방식, 그리고 무브먼트 브릿지의 코트드 제네브, 코츠 더 저니브, 패턴. 놀랍군요. 그는 서준이 지적한 모든 부분을 재확인하고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태성 감정사, 윤 사장님, 고객님. 이 시계는 100% 가짜가 맞습니다. 외관은 완벽에 가깝지만 무브먼트의 마감 상태는 서준 군이 지적한 대로 복제품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레이저 각인 방식은 정품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태성 감정사의 최종 확인이 떨어지자 매장 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교복을 입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이서준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태성 감정사, 서준에게 다가가며 잠깐, 학생. 내가 서준이구나. 혹시 내 아버지가 시계 장인 이종우 씨가 맞니? 이서준, 놀라서, 네. 맞습니다. 이태성 감정사, 역시 그렇군. 내가 종우 형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내 아들은 시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줄 안다고. 내가 바로 그 아들이었구나.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그분의 가르침이 너에게 그대로 전해졌구나. 서준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태성 감정사의 입에서 존경과 칭찬과 함께 나오는 것을 듣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바로 이 순간 가장 빛나는 진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윤재혁 사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객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시계 가격의 3배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눈빛은 이제 존경과 경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재혁,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준아. 내가 우리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줬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너는 단순한 14살 소년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자다. 김서준은 그 자리에서 약속대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존재 가치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서준의 삶, 그리고 타임마스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태성 감정사의 최종 확인과 함께 14살 소년 이서준은 타임마스터 매장을 파산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약속대로 서준에게 현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혜진 씨는 평생 보지 못했던 거액의 수표 앞에서 망연자실했지만 그 돈이 아들의 목숨을 건 용기의 대가라는 사실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재혁의 다음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서준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윤재혁, 서준을 응시하며 서준아. 10억 원은 내가 회사를 살린 대가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이상의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서준, 무엇을 말인가요? 사장님, 윤재혁, 나는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장인이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너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왔다는 것도 확신한다. 너의 재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당장 내 밑에서 일해라. 매달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 체계적인 식의 장인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은 가난한 청소부 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였습니다. 서준의 눈빛은 희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전문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서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박혜진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박혜진, 윤재혁에게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사장님, 죄송합니다. 서준이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재혁은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혁, 박혜진 씨, 왜 그러십니까? 서준의 재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는 시계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아이가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박혜진, 눈물을 글썽이며 사장님. 서준의 아버지는 시계 때문에 시계와 관련된 위험한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서준이도 아버지처럼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0억 원으로 충분합니다. 서준이가 이 돈으로 평범하게 대학에 가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준이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두려움은 깊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명품 시계의 세계가 감추고 있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 깊은 두려움을 읽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혁은 이 재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능력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회사 전체의 미래와 명예를 좌우할 열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단호하게 박혜진 씨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 서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준이 아니면 이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고 이서준은 자신의 꿈과 어머니의 평안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곧
윤재혁의 말이 현실이 될 더욱 거대한 위협이 타임마스터를 덮쳐오게 됩니다. 이서준이 타임마스터 매장을 3억 원의 파산 위기에서 구해낸 기적적인 사건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어머니 박혜진 씨의 단호한 거절 때문에 서준을 정식으로 고용하지 못하고 아쉬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타임마스터의 명성을 산산조각낼 만한 더욱 거대하고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윤재혁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중견식의 수입회사 H사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H사가 최근 유럽 경매 회사를 통해 거액에 매입한 명품시계 200점, 총 50억 원어치가 귀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익명의 제보와 내부 검토 보고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윤재혁은 이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50억 원 규모의 시계가 모두 가짜로 판명된다면 H사는 곧바로 파산할 것이고, 이는 H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타임마스터에게도 막대한 이미지 및 금전적 타격을 입힐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곧바로 이서준과 박혜진 씨가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재혁,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혜진 씨, 서준아. 제발 부탁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 하나의 운명,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수백 명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박혜진 씨는 문전박대하려 했지만 윤재혁의 눈빛이 과거의 그 오만하던 사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재혁, H사 사장은 저와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가 무너지면 그의 가족과 직원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서준아, 나는 내가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믿는다. 3억 원짜리 파텍 필립을 유통시킨 조직과 이 50억 원 규모의 시계를 유통시킨 조직이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야. 그는 서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재혁, 내가 아니면 이 50억 원짜리 시계 200점을 단기간에 정확하게 감정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거대한 사기 조직의 악행을 막아라. 내 아버지에게 배운 진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 써다오. 윤재혁의 절박한 구원 요청 앞에서 이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과 아버지에게 배운 진실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 사이에서 14살 소녀는 다시 한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시계 위조품 거래 위협 앞에서 윤재혁 사장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이서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구원 요청은 이서준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서준은 어머니 박혜진 씨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준, 어머니에게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능력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진실을 구별하고 악행을 막는 힘이에요. 제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 나쁜 사람들이 결국 이길 거예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서준의 단호한 결의에 어머니 혜진 씨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원했지만 아들이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길을 걷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서준은 즉시 H사의 창고로 가서 50억 원 규모의 시계 200점을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럭셔리 브랜드, 독일 고급 시계 등 다양한 브랜드의 시계들이었습니다. 윤재혁과 H사 직원들은 초조하게 서준의 검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4살 소녀는 고배율 루페 확대경을 들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시계의 심장인 무브먼트, 그리고 케이스의 마감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검사 후 5시간. 서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서준, 단호하게, 사장님. 이 200점의 시계, 모두 가짜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3억 원짜리 파텍 필립에서 발견했던 단서와 이 200점의 시계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연결했습니다. 이서준, 이 시계들은 브랜드도 모델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무브먼트 브릿지에 새겨진 마감 패턴, 즉 코츠 더 전이브의 깊이와 각도, 그리고 나사 홈의 미세한 마모 흔적이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이는 시계를 만든 위조 공장이 동일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윤재혁, 전율하며 뭐라고? 내 말은 3억 원짜리 시계부터 50억 원 규모의 시계까지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거대한 조직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냐? 이서준, 내 위는 단순한 복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전문가와 체계적인 생산 라인을 갖춘 국제적인 위조 조직의 소행입니다. 이들은 시계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있어요. 만약 이 조직의 배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타임마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정품 시계 회사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서준은 14살의 나이에 단순히 가짜를 구별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이 소년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고, 이제 그들은 이 조직과의 위험한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서준이 50억 원 규모의 시계 200점이 모두 동일한 조직에서 만들어진 가짜임을 밝혀낸 후 타임마스터 매장과 H사에는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서준을 숨겨진 영웅으로 대우하며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위조 조직은 그들의 은밀한 사업이 14살 소년에게 의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암흑가의 그림자는 서준 모자에게 빠르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서준은 자신의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 어귀에서 덩치 큰 남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의문의 남자, 나지막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서준 학생 맞나? 내가 최근에 타임마스터에서 시계 감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어. 내 실력이 대단하다며 서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서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의문의 남자, 우리는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 너는 똑똑한 아이야.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가 본 모든 것을 잊고 입을 다물어 남자는 서준의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어주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서준은 공포에 질려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서준과 어머니 혜진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머니 박혜진 씨가 일하는 편의점 사진과 그녀가 야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짧은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평안을 원한다면 멈춰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박혜진 씨는 사진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이 오히려 아들의 능력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박혜진, 절규하듯 서준아. 내가 뭐라고 했니? 내가 그 일이 위험하다고 했잖아. 당장 그만둬. 그 10억 원짜리 일도 50억 원짜리 일도 모두 그만둬. 엄마는 내가 아빠처럼 되는 거 원치 않아. 혜진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을 잃은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고 아들이 다시 그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에게 시계를 만지는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라고 애원했습니다. 기서준은 두려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협은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였고 여기서 멈춘다면 자신과 아버지의 명예는 영원히 땅에 묻힐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서준, 단호하게, 엄마, 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들은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켜야 해요. 소녀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물러서야 할지, 아니면 정의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싸워야 할지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위조 조직의 섬뜩한 경고와 어머니의 공포에 찬 눈물 앞에서 이서준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박혜진 씨는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안전하게 살자고 애원했지만 서준은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이서준, 단호하게, 엄마, 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서준은 그 조직이 아버지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뭔가 위험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서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이 악당들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라면 제가 여기서 멈추는 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진실을 구별하는 능력을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박혜진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남편의 강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박혜진, 알았어. 서준아. 하지만 절대 혼자서는 움직이지 마.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 뒤에는 엄마가 있어. 서준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제 2 사람은 이 거대한 암흑 조직에 맞서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이서준과 박혜진 씨는 윤재혁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받은 섬뜩한 협박 사진을 보여주며 이 싸움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재혁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이 조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재혁, 분노에 차서 이런 이들이 감히 청소부의 아들까지 협박하다니. 좋다. 이제 명확해졌다. 이들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는 악당들이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물러설 필요도 없다. 윤재혁은 서준에게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윤재혁, 서준아. 너와 내 어머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서 이 조직의 실체를 뿌리 뽑을 것이다. 너는 너의 능력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아라. 나는 조직을 추적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겠다. 이로써 14살의 천재 감정가, 아들을 지키려는 강인한 어머니, 그리고 복수를 꿈꾸는 냉철한 사업가 3사람이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대한 위조 조직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윤재혁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 측에 비밀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탐정들은 가장 먼저 서준의 아버지, 이종우 장인의 3년 전 사고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 박혜진, 그리고 윤재혁 사장으로 이루어진 진실규명팀은 조직적인 위조 조직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윤재혁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은 가장 먼저 서준의 아버지, 이종우 장인의 3년 전 사망 사고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록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어 있었지만 탐정들은 이종우 장인의 마지막 행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탐정, 전화 통화 소리, 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종우 장인께서는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용이 별표 국제적인 규모의 위조식의 유통 경로와 주요 인물 정보 별표에 대한 제보입니다. 윤재혁과 서준, 혜진 씨는 이 보고서를 듣고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불안감과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재혁,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럴 수가. 이종우 장인은 사고가 아니라 살해된 것이었어. 탐정들의 추가 조사 결과 이종우 장인은 당시 수많은 위조품을 감정해왔으며
특히 최형배라는 이름의 거물급 조직 두목이 배후에 있다는 정보를 경찰에 넘기려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종우 장인의 사망 사고는 경찰 신고 직후 발생한 너무나도 별표 교활하고 계획적인 긴막음 별표이었습니다. 어머니 박혜진 씨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닌 악당들의 음모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통곡했습니다. 박혜진, 내 남편이 그들의 손에. 저는 서준이가 이 일에 휘말릴까 봐 두려웠는데 이미 3년 전부터 모든 것이 이 위조 조직 때문이었어요. 이서준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명확한 타살임을 알게 되자 10억 원, 50억 원의 손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아버지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서준, 주먹을 꽉 쥐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일, 제가 끝까지 해낼 거예요. 제가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밝혀낼 거예요. 윤재혁 사장 역시 분노와 함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종우 장인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서준을 만났더라면 혹은 이 장인을 조금 더 존경하고 도왔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윤재혁, 이제 감정은 없다. 이 싸움은 복수다. 최형배,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 서준아, 이제 우리는 진짜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들의 조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이 비극적인 진실은 세 사람의 팀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최형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 별표 증거 확보 작전 별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종우 장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위조 조직 두목 최형배가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임이 밝혀지자 이서준과 윤재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거대한 악을 심판대에 세우는 정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윤재혁,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겨도 좋지만 최형배 같은 거물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겁니다. 우리는 그의 조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가 위조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자백이 필요합니다. 윤재혁은 사설 탐정들을 통해 최형배가 다음 주 금요일 밤 서울 외곽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VVIP들만을 상대로 대규모 위조품 경매를 열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경매는 최형배가 자신의 위조 기술을 자랑하고 고가의 상품을 처분하는 결정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김서준 사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잠입해서 그의 자백을 녹음해야 합니다. 윤재혁, 단호하게, 안 돼, 서준아. 너무 위험하다. 내 얼굴이 노출되면 너는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어. 이서준, 흔들림 없이,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그들이 모르는 별표 숨겨진 카드 별표입니다. 게다가 저는 아버지의 감정 능력으로 그들이 만든 위조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그를 안심시키고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서준의 논리와 강한 의지는 윤재혁을 설득했습니다. 윤재혁은 눈물을 머금은 어머니 혜진 씨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서준이를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서준에게 VVIP 고객 신분을 위장시켜 경매장에 잠입시키는 별표 지하 경매장 잠입작전 별표를 계획했습니다. 작전 당일 밤 서준은 14살 소년의 모습 대신 고급스러운 아동복 정장과 전문가처럼 보이는 냉철한 눈빛으로 변장했습니다. 그의 윗주머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작전을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 혜진 씨가 서준을 붙잡았습니다. 박혜진, 울음을 참으며 서준,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파.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길이라면 엄마는 너를 믿을게.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이서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아빠의 복수를 끝내고 우리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올게요. 윤재혁은 서준을 경매장 입구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지막 다짐을 교환했습니다. 서준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이제 그의 손에 아버지의 명예와 조직의 운명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진 이서준은 윤재혁 사장의 완벽한 위장 덕분에 서울 외곽의 비밀스러운 지하 경매장에 성공적으로 잠입했습니다. 이곳은 위조 조직의 두목 최형배가 VVIP 고객들에게 자신의 정교한 위조품들을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어둠의 심장이었습니다. 경매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짙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수많은 부호들이 최형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14살 소년의 모습은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윗주머니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최형배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위조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최형배, 오만하게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술품에 가까운 마스터피스를 선보이려 합니다. 이 시계는 진품과 99.9% 일치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시계가 가짜임을 판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서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경매장의 시선이 일제히 서준에게 쏠렸습니다. 이서준, 냉철하게,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계는 100% 가짜입니다. 최형배는 놀랐지만 이내 소년의 패기에 흥미를 느낀 듯 비웃었습니다. 최형배, 어린 친구가 대담하군. 내가 감히 나 최형배의 작품을 모독하는 건가? 너는 대체 누구냐? 이서준, 저는 시계 장인 이종우의 아들, 이서준입니다. 당신이 3년 전 당신의 악행을 막으려던 저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하여 죽인 그 아들의 아들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형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취조기술 경연이 아니라 복수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최형배, 당황한 듯, 하지만 분노를 감추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내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죽었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서준, 단호하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을 이용해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방해물로 여겼죠. 그리고 당신의 위조 기술은 99.9%가 아닙니다. 제가 봤던 모든 시계의 무브먼트에 있는 특정 코트드 제네브 각인의 미세한 실수는 당신의 공장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는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무브먼트 역시 그 서명이 찍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완벽함에 도취되어 결국 스스로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최형배는 이서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평정심이 무너졌습니다. 최형배, 격분하며, 그래. 내가 했다. 내 사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모조리 없애버리는 게 내 방식이다. 내 아비가 나를 신고하려 했기에 내가 제거한 것이고 너 역시 여기서 입을 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했다. 이 결정적인 자백의 한마디는 서준의 숨겨진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서준은 곧바로 윤재혁 사장에게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냈고 이미 경매장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사설 탐정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최형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서준은 온몸에 힘이 풀렸지만 아버지의 복수와 정의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거대한 악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영웅적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최형배의 지하 경매장에서 결정적인 자백이 녹음되고 경찰이 현장을 덮치면서 거대한 위조 조직은 그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이서준은 아버지의 유산인 시계 감정 능력으로 거대한 악의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형배는 위조품 유통 및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이종우 장인의 억울한 죽음은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레이션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 후 언론은 14살 소년 이서준의 영웅적인 활약과 고 이종우 장인의 명예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별표 진실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영웅장인 별표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김서준과 그의 어머니 박혜진 씨는 더 이상 가난하고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0억 원의 보상금과 함께 윤재혁 사장은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윤재혁 사장은 타임마스터의 명성을 회복시킨 서준에게 깊이 감사하며 어머니 혜진 씨에게 타임마스터의 경영지원팀 매니저 자리를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했습니다. 윤재혁, 혜진에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통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약속했듯이 이제 내가 당신과 서준이를 지켜줄 겁니다. 윤재혁은 서준의 훌륭한 재능과 강직한 성품에 반했고 서준의 어머니 혜진 씨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이 과거의 배신 때문에 닫아두었던 마음을 열고 혜진 씨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몇 달 후 윤재혁과 박혜진은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4살 소년 이서준은 윤재혁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타임마스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서준, 윤재혁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윤재혁, 감격하여. 그래, 서준아. 서준은 그가 아버지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새 아버지의 존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이서준은 스위스 제네바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유산과 윤재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진정한 시계 장인이 되기 위한 꿈을 펼칠 것입니다. 이서준, 웃으며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 배운 대로 진실하고 완벽한 시계 장인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윤재혁과 혜진 씨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들을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이 가족은 비극적인 상실과 위험한 싸움을 통해 맺어졌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행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